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 앞에서 이런저런 이 훌륭한 연사분들의 좋은 강의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분들이 대체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셨냐면 앞으로 미래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에 대한 대단히 의미 깊은 성찰들을 제공을 하셨는데 저는 그런 이야기에 비하면 조금 고리타분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인문학 포럼이라고 하는 전체 주제의 핵심이 역시 인문인데 우리나라 역대 왕조 가운데 그래도 인문 정신이 가장 강조되었던 나라는 역시 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떤 연사분이 그러셨어요. 조선 시대만 빼놓고는 우리가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갔었는데 이 조선 시대만은 예외였다. 근데 왜 저 연사는 나와서 하필이면 그 고리타분한 조선 시대 얘기를 하려고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 현대 한국인이 아무리 새롭고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린 미래를 꿈꾸어도 저는 변하지 않는 어떤 역사 DNA나 문화 DNA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이런 생각 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지금도 지하철에 앉았을 때 저쪽에서 노인이 다가오시면 왜 하필이면 내 쪽으로 오실까? 저기 경로석도 비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이런 DNA는 사실 어디서 왔을까? 아마 제 생각컨대는 아무래도 이 조선시대 역사가 남긴 영향력이 가장 클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길 가는 사람을 불러놓고 우리 역사에서 가장 가슴 뛰는 장면이 어떤 시대에 있었느냐? 그러면 조선시대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대단한 전문가이거나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이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마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냐면 그래도 만주벌판을 호령하던 고구려 광개토대왕 시절이 제일 가슴 벅찬 시절이 아니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만주를 우리 영토에서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자, 이게 과연 맞는 시각일까? 물론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고 나라가 강대국이면 좋죠. 그런데 인간이 요즘 와서 인문학을 자꾸 성찰하려고 하는 이유는 크고 넓고 강하고 그런 방향으로 이끌어져 왔던 인류의 역사가 과연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남긴 게 무엇이었냐 라고 하는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한계가 있어서 이 사람의 본질, 인생의 본질, 어떻게 사는 것이 훌륭한 것이냐 여기에 대한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적어도 이 조선시대를 살았던 우리 조상들은 그런 문제에 대한 성찰을 꽤 열심히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심하게 말하면 이 조선시대 변호사가 되어서 이 변호인이라는 영화를 한 편 오늘 찍어볼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조선시대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보면 이 왕조가 1392년부터 1910년 일제 망할 때까지 518년간 유지가 되어서 대단히 장기간 지속이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 왕조가 500년 동안이나 이어진 게 도대체 얼마나 사회 변화가 미약하고 이 사회 세력의 힘이 약했으면 저렇게 됐을까? 500년이나 이어진 왕조에서 뭘 배울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일제 식민사가들도 그 얘기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광개토대왕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잘 나갔던 고대에 비하면 그 이후에 고려나 조선 역사를 놓고 보면 우리 역사는 결국 웅장한 고대, 초라한 조선 시대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식의 논리라고 하면 결국 한국 사람인 게 뭐예요? 고구려 시절부터 계속 망해가는 역사죠. 세상에 그런 역사가 존재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할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우선 먼저 한번 생각해 볼 건
이 500년간 이어진 조선시대의 귀결이 일제의 식민지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런 말 많이 하시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누구 탓입니까? 조상 탓이에요. 얼마나 조선시대의 조상들이 시원찮았으면 결국 식민지로 끝났을까?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식민지에서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가 독립을 했는데, 자, 이 지긋지긋한 식민지 생활 끝장났으니까 제대로 된 시대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가 컸지만 1945년부터 3년간 격렬한 좌우 대립이 벌어졌고, 그 이후에 남침에 의해서 동족 상잔의 비극이 빚어지면서 그 여파가 대단히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근현대사로 이어지다 보니까 이것을 초래한 모든 원죄는 조선시대에 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조선시대가 좋게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전체를 놓고 보면 조선시대는 분명 발전했던 시대입니다. 왜 발전이냐? 영토는 고구려보다 작았고 무력은 고구려보다 약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향유하는 자유나 권리의 폭은 역시 고대보다는 조선시대로 올수록 커집니다. 자, 조선시대는 그렇다면 우리가 뭐를 긍정할 수 있을까? 자, 이게 대학의 역사 수업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상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우선 국호조선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단군조선과 기자조선의 후예라고 하는 걸 표방하면서 우리도 중국 못지않게 역사가 오래된 나라고 못지않은 문명국이다, 그런 인식이 담겨 있습니다. 자, 아까 고구려 얘기를 제가 누차에 했습니다만 한반도라고 하는 좁은 지역으로 영토가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왜 국사 시간에 세종 때 사군육진을 개척했다, 이거 배우셨죠? 이건 그냥 단순한 암기 사실로 배웠습니다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역시 대단한 역사적 성취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중국과 일본이 일본말로 쌩 같고 중국말로 다오이다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코딱지만한 섬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우리가 북한도가 우리 영토라고 중국한테 정면으로 주장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종은 당시 함경도하고 평안도 깊숙한 내륙까지 여진족들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저 평안도와 함경도를 확실한 조선 땅으로 확보할 것이냐, 이걸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중국하고의 외교에서 요즘으로 치면 허허실실의 전략을 씁니다. 자, 세종실록을 보면 조선이 당시 명나라에게 가장 괴롭힘을 당했던 외교상의 조건이 뭐냐 하면 당시 명나라 관료들이 조선에게 해마다 매 사냥에 필요한 보라매를 바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해동청 보라매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면 조선 농민들이 농번기에 함경도 강원도의 들과 산으로 보라매 잡으러 돌아다닙니다. 이거 수백 마리씩 북경으로 가져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매라고 하는 게 절벽에 서식하는데 나 잡아가시오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 매 잡다가 떨어져 죽는 사람, 또 설사 수백 마리를 잡아서 북경으로 가져가더라도 가는 도중에 죽는 매들이 많아요. 그럼 다시 원위치로 와서 또 숫자를 맞춰가야 됩니다. 어느 날 신하 하나가 세종에게 푸념을 해요. 왜 명나라 황제는 조선을 좋아한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공물을 계속 납부하라고 독촉하느냐? 세종왈, 황제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할 짓이지, 할 일이지 웬 잔말이 그렇게 많냐? 이 사람 세종 맞습니까? 우리가 아는 세종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에민의 군주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세종이 하는 말은 완전히 명나라 황제를 옹호하는 말이에요. 바로 세종의 외교술은 그런 거였어요. 그런데 함경도 평안도 내륙 깊숙이까지 들어온 여진족들을 야금야금 북쪽으로 몰아내면서 마침내 사군육진을 통해서 한반도의 넓이를 확보를 합니다. 그랬더니 자기들 원래 살고 있던 고토에서 쫓겨나기 시작한 여진족들이 어느 해 북경으로 몰려가요. 북경으로 몰려가서
명나라 황제하고 예부에 진정을 합니다. 왜 명나라 중국은 우리를 자기 백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살던 조선에서 조선이 우리를 몰아내고 있는데 가만히 있습니까? 요즘 말로 하면 잃는 거예요. 근데 황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내가 아는 조선은 그런 나라가 아니다. 여기 와서 그런 고자질 하지 말아라. 전형적인 허허실실의 외교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영토에서 가장 넓은 도가 평안도하고 함경도예요. 이걸 얻어낸 것 자체를 교과서에 단순히 사군육진 개척이라는 몇 줄로 기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저 만주 땅을 다 차지해야 된다는 열망이 아직도 꿈틀거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시 조선시대의 문화유산 가운데 우리가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것, 수백 년 전의 유산이 지금 우리의 휴대폰 시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게 뭡니까? 훈민정음 한글의 창제예요. 한글이 왜 위대하죠? 인간이 발음하는 모든 소리를 그 발음의 원래 값에 가장 근접하게 표기할 수 있는 알파베트가 바로 한글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발음하는 소리값에 근접하게 발음을 못 적는 알파벳도 있습니까? 많죠. 당장 예를 들어 봅시다. 일본의 가나가 그렇죠. 여러분 노트라는 단어 아시죠? NOT. 그거를 영어를 안 배운 사람도 우리말 표기로 노트라고 써놓고 영어 안 배운 애가 노트라고 읽으면 서양 사람이 이거 뭐 의미하겠습니까? 노트라고 들어요. 아, 이거 NOT 발음하는구나. 칠판이 없어 유감입니다만. 그런데 일본어로 노트를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다카나로 이렇게 하고 하푼을 긋고 이렇게 해요. 읽으면 노또예요. 그럼 여러분 노또라고 발음하면 서양 사람이 노트라고 듣겠어요? 또 안 하겠다고 듣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또, 또 안 하겠다지 이게 어떻게 노트예요? 자, 우리는 한글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고 영어 문법에 대해서는 눈에 쌍불을 켜고 덤비지만 한글 잘 못 쓰는 게 대해서는 별로 개의치 않습니다. 이런 태도는 세종에 대한 모욕이에요. 자, 우리가 한반도에 등장한 조선 왕조를 좋게 평가할 근거는 꽤 많이 있습니다만 뭐니 해도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언론, 기록, 그리고 경연을 중시한 나라다. 고려 말에 혼란상을 반면교사로 등장한 조선 왕조는 이 고려처럼 되지 않으려면 권력에 대한 철저한 비판, 견제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발달한 제도가 삼사라고 하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이라고 하는 그 제도 아시죠? 자, 사간원 할 때 사자는 맡을 사자입니다. 간자는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쓴소리하는 게 간이에요. 그럼 사간원이라는 관청의 기능은 뭡니까? 쓴소리하는 겁니다. 사간원의 우두머리인 대사관이나 사관들은 아침에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뭐하고 다녀요? 왕 쫓아다니고 고위실로 쫓아다니면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한 방에 가는 수가 있어요. 계속 쓴소리 해보십시오. 누가 좋아해요? 그러나 이거를 시스템적으로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견제받지 않은 권력은 절대로 부패한다. 이 논리가 바로 삼사제도의 발달이라는 측면에 강하게 남아있어요. 자, 조선왕조의 건국자들은 이런 삼사제도만 가지고는 권력의 부패를 막을 수 없다고 봤습니다. 역사를 강조했어요. 기록으로 남겨야 된다. 한국 사람들은 내가 남에게 어떤 평가를 받는가에 대단히 민감해요. 그래서 유례 없는 조선왕조 실록을 만듭니다. 실록을 만들 때 기본 사료를 사초라고 하는데 이 사초를 적는 사관은 왕 옆에서 신하하고 왕의 대화를 다 받아 적지요. 그런데 이 사관에게 조선시대는 어떤 특혜를 줬냐면 자기 주관적으로 코멘트할 수 있는 특혜를 줬어요. 자, 그 코멘트할 수 있는 특혜에서 아주 중요한 사례가 이겁니다. 황수신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이게 아마 성종실록에 나올 겁니다. 황수신은 잘 모르실 텐데 여러분 황희정승 아세요? 청백리의 대명사로 알려진 황희정승이죠. 그 황희정승의 셋째 아들입니다. 황희정승의 셋째 아들인 황수신이 죽었을 때 그의 죽음을 기록한
조선왕조 실록의 사평이에요. 사관의 코멘트입니다. 사람들은 황수신도 청백리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관은 그의 진면목을 예리하게 봤던 모양입니다. 한번 보시죠. 황수신 졸, 황수신이 죽었다. 길어서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회례폭주, 그의 집에는 뇌물이 폭주했다. 시인, 당시 사람들이 글을 일러서 말하기를 황수신은 성이 황이었다. 맞잖아요, 황씨니까. 그런데 심역황, 마음 또한 황이었다. 마음이 누래했다 이 얘기예요. 자, 황수신이 설사 죽었더라도 관 속에 들어가서 저 내용이 내 마지막 생애에 대한 최종 평가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어떡하겠어요. 관 속에서 벌떡 일어날 겁니다. 자, 이런 시스템을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국왕에게 끊임없이 재충전을 강조하는 경연제도를 만들어서 끊임없이 자기를 성찰하고 재충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방향으로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런 면에서 조선이 갖는 장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됐지만 장점만 얘기하면 균형 잡힌 강연이라고 할 수가 없죠. 다행히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단점은 간단히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역시 조선시대의 아쉬움과 과제는 우리가 중국과 일본이라는 강대국 사이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배수적, 정면에도 적이고 배후에도 적이 몰려오는 이런 지정학적 조건에서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중국이 떠오르면서 G2 시대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편을 서야 될 것인가, 이거 자체가 대단히 고민스러운 화두로 다가오고 있는데 주변에서 이른바 파워 시프트, 힘의 전이라는 게 일어나면 한반도는 어김없이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외란전까지만 해도 15세기까지만 해도 밖을 바라보는 태도가 상당히 유연하고 탄력적이었던 이 나라가 성리학이 확산되고 사람들이 그 도그마성에 빠지면서부터 바깥 세계를 보는 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전략적인 행보를 보이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임진왜란이고 병자호란이고 청일전쟁 등의 고난이었습니다. 이런 조선시대의 전철을 고려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 전략적 마인드의 소중함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이게 조선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그림자다. 다음엔 뭐냐? 지배 구조는 끝없는 개혁과 성찰이 없으면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16세기 이후로 주변 변화에 둔감해지고 가장 큰 문제는 조선 왕조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던 기득권층인 양반들이 군역을 포함한 사회적 의무에서 면제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의 의무, 군역을 포함한 의무는 전부 하층민들에게 편중되다 보니까 민간의 활력이 잠식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 나온 연사분들이 굉장히 강조했지만 농업 중심의 협소한 산업 인식이 상공업과 무역을 말업으로 치부하면서 뭔가 문제가 생겼죠. 또 당쟁은 부패를 막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고 적절한 선에서 통제되지 아니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 대립을 위한 비판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그림자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성리학 이외의 딴 학문에 대한 어떤 탄력성, 포용성, 이게 적었던 것이 조선의 미래, 조선의 뒷기결이 상당히 어둡게 되는 그런 배경이 아니었냐. 자, 그렇다면 이런 조선의 역사를 과거로 안고 있는 오늘의 우리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이냐? 해답은 뻔합니다. 긍정적인 전통은 계승해야죠. 긍정적인 거는 전통이 됩니다. 그 전통을 계승해서 자기 개성을 확립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요소들을 이거는 인습으로 해서 철저히 타파하고 개방적인 사고를 해야 되겠죠. 흔히 얘기할 때 옛것을 계승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벚꽃창신이라는 아주 재밌고도 놀라운 말이 있는데 이런 벚꽃창신의 정신으로 조선시대의 유산을 선별적으로 계승해서 오늘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분열과 대립상을 청산하고 내부 통합을 통해서 진정한 문화 국가로 거듭나자. 이게 오늘 조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음미해 봐야 될 중요한 역사적 화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